앞으로 그러면 이제 지수가 어떻게 반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걸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성장주에 대해서는 지금 타이밍이 안 좋은 타이밍은 확실하다. 짜잘한 돈 10% 20%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십시오. 네, 오늘 모신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요새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 갑자기 별 이유 없이 네.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막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이 네. 미국서부터.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4분기 기업 실적 발표하면서 안 좋은 것들이 확인되면서 뭔가 꼬꾸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많은 네. 분들이 당황스러워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쨌든 미국하고 한국하고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은 이제 금융을 조이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긴축을 한다라고 하죠. 금리를 막 올리고 있긴 한데 이게 안 먹혀요. 그 안 먹히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이 한국이 올라가는 거는 한국이 뭐 좋아서 산 게 아니고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을 살려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네. 이제 프락시로 이제 한국을 산 거였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빠지는 거 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잖아요. 근데 네. 그게 우리 지수가 1월 초부터 반등을 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반등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돌아나가면서 경기가 돌아나간다라고 하는 레토릭으로 갖다 붙였었는데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시장을 바스켓으로 사야 되는데 그게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반도체였기 때문에 그놈을 산 거지. 그러니까 뭐 경기를 보고 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제 지수가 어떻게 반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비중이 큰 섹터가 살아나야 됩니다. 자동차든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든 뭐든 끌고 가는 큰 놈들이 와서 그냥 확 당겨주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이 살아있다라고는 보여줘야 외국인들도 거기다가 이게 덤핑을 하면서 계속 뭔가 이제 지수를 끌고 올라갈 텐데, 이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봤거든요. 지난해 5월 이후에 이제 2,500선이 깨지고 나서 2,500선을 그럴듯하게 한 번이라도 넘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바닥 잡았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1년 내내 지금 거의 1월이니까 거의 8달째 이제 바닥 잡았다, 이제 추세 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등하고 추세 전환은 다른 거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 추세 전환 이전에는 바이더 딥을 하되 거기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일정선에서 쳐주고 다시 밑에서 잡아야지, 계속해서 댐핑해서 주식을 막 때려 박는 그런 흐름은 안 된다라는 거가 이제 제 전략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제 FOMC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자금 흐름이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서 유럽하고 중국하고 한국을 다 들어 올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여타 국가, 레스트 오브 월드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거다. 그게 첫 번째고, 그러면 미국 시장은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좀 긴 스토리이긴 하지만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방식은 수십 년 동안 100년 가까이 했던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금리 쪼이고 뭐 대출 규제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대출 규제는 안 하고 돈 풀고 재고 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 그거의 수단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의 돈들이 은행을 통해서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에 95%가 다 은행이었습니다. 네. 은행에서 돈줄을 쬐면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럼 다 막혀버리고 돈을 풀면 다 나가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증시에서도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 금융시장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FDI라든가 Foreign Direct Investment 같은 거, 우리나라가 여기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가 가고 미국에 직접 투자한다,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페드가 돈을 조이고 말고 하는 거 이외의 포지션이 너무 커졌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파이낸셜 컨디션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환율도 들어가고 S&P 지수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웨이트를 줘서 GDP라고 하는 걸 움직이기 위해서
예전에 간접 금융 시장에서 금리를 내렸다 조였다 하면 이게 툭툭 지렛대 효과에서 움직였는데 요새는 금리 말고 다른 변수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GDP가 움직이더라. 네. 그 지표를 발표한 게 파이낸셜 컨디션인데 그게 정확하게 지난 4분기, 22년 4분기부터 계속 완화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페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나를 13579로 보는 거야? 너무 나를 뜨문뜨문 보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쪼이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는 막 쪼여 들어가지만 다른 데서 돈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틀어막으려고 막 이렇게 공사를 했더니 다른 데서 또 물이 새는 것처럼 아마 그런 그 잔류 작업들을 아마 이제부터는 한 6개월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지금 뭐 소프트 랜딩이다, 경기는 경착륙이다 막 여기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사실 매크로 지표를 보는 사람들은 그거 근거 없다라는 얘기가 너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래요? 금융시장의 파이낸셜 컨디션이 페드의 의도대로 안 움직이고 있어서 돈이 풀려서 또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페드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FOMC를 통해서 오픈마켓 커미티를 통해서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금리를 쪼여가지고 유동 물량들 M2를 조이고 해서 지금 마이너스 1.8% 됐는데 역사상 없었던 통화 증가율 감소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비정규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또 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를 들어서 증권 예탁금 올려, 니들 보증금 올려, 그다음에 은행 이거 니들 대출하는 거 한도 이런 식으로 이제 6개의 관련 기관들 유관기관의 페드의 입김을 통해서 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 다 그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니들 저거 했는데 돈 너무 나가니까 너 잠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방식으로 하면 일드 커브 인버전이 나오고 대출 크레딧 마켓이 타이트해지고 하면서 은행 자체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걔들이 돈을 막 팍 풀다가 페드가 하지 말라네 줄였는데 은행은 말 듣고 있는데 다른 데가 말을 안 듣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올라가는 거다. 경기하고 상관없다. 갖다 붙이지 말자. 우리나라 올라가는 거 제조업 지표 돌아서 우리나라 경기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다. 그냥 중국 사야 되는데 리오프닝 워낙 죽어 있었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크레딧 임펄스나 이런 것들 보면 중국도 경기 확장 정책으로 지금 벌써 이미 걔네는 2021년부터 걔네는 계속 풀었어요. 그렇죠. 돈이 계속 풀렸는데 자꾸 공산당이 못 움직이게 만드니까 돈이 안 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죠. 경기는 살아났는데 인플레 자극 안 할 거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는데 경기가 경착륙을 안 할 거냐라고 질문하면 되게 우스운데 경기가 살아나는데 인플레 가만히 있겠냐라고 질문하면 이건 또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한 6월에서 9월까지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 너무 섣부르게 경기에 대한 판단과 주식시장이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온다고 해서 갖다 붙이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고용률이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GDP는 계속 성장을 해. 기업 실적 안 좋은 것들도 물론 나오지만은 또 반대로 좋아지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이게 쌤쌤이 되면서 그렇죠. GDP는 자꾸 올라가고 예.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그냥 경기 침체는 이미 없다. 없는 거고 아. 연착륙 정도로 아주 약하게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야. 예. 이게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뭐 저야 뭐 그건 모르죠.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식 투자하는 놈이니 주식시장만 보면 돼요. 근데 이 정도 반등은 사실 그러니까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지금 2년 동안 보시면 이렇게 심플하게 대응하기 좋은 장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뭐 맞추니 안 맞추니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15% 빠지면 반등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20%가 엑시멈이고 12월에 15% 빠졌으니까 반등하는 거지. 그게 무슨 제뉴얼 이펙트라든가 뭐 산타클로스가 음력세로 들어와갖고 뭐 지금 쳐 올리는 거 이것도 아니고 한국 경제가 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빠지면 그렇게 올라가면서 조금 더 빠지고 반등 주고 조금 더 빠지고 반등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는 그게 트렌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만 지금 뭐 이제 그 로만 고딕 양식의 W자를 가지고 132.5도 정도 틀어가지고 이게 쌍바닥이라고 하죠. 짝꿍둥이 패턴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난 10월에 저점, 그 다음에 지난 12월에 2200포인트를 찍어서 이렇게 물수리가 거꾸로 다이빙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짝꿍둥이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상식적이죠. 근데
기술적으로 돌렸다라고 해서 그게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면 차트 분석에 기술이 돌렸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갈 것 같으면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의 그 경기의 경착륙, 연착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업률이에요. 네. 금리를 쭉 올리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너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금리를 올리다가 쉬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쭉 올리다 쉬는 거가 그 과정이 여기 고원지대가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실업률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줄 때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금리는 비록 올렸지만 경기는 계속 회복되면서 경제도 좋아지고 주식도 좋아지고 하는 것들을 소프트 랜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소프트 랜딩 구간이라고 해서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용률이 좀 깨져야 이 긴축이라든가 경기 어떤 페드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시작했던 정책의 어떤 결말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이 경기가 예를 들어서 안 좋다, 리세션이 간다라고 하는 6가지 조건 중에서 실질 소득, 그다음에 소비, 그다음에 그 고용, 그다음에 어떤 그 고용의 지속성, 이 6가지 중에서 지금 제조, 생산과 소비 쪽은 부러지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렇게 나스닥이 툭툭툭 빠졌던 거, 지난 한 달 전이죠. 그 나스닥이 이렇게 10% 이상 빠졌던 거, 12,200선에서 11,000선까지 빠졌던 그거는 소비가 부러지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건데 지금 그게 반등이 줬던 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끌어올린 건데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실업률에 대해서 요번에 FOMC에서는 좀 뭐랄까 하여튼 강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미 12월에 얘기해줬어요. 실업률 금방 안 깨질 것 같다. 실업률 안 낮을 것 같다. 네, 그래서 파월이. 네, 파월이. 그래서 자기들은 잡컷 그러니까 해고되는 거 하고 넌팜 페이롤 신규 고용 요거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아마 페드가 금리를 쪼여서 올리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세장이니까 그럼 금리를 50 더 올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닐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금리를 땡겨도 이게 실물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요. 아, 그래요. 10년물 국채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시장 금리는 오히려 이제 안정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요새 나온단 예, 말이에요. 안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쪽이 늘어났다는 거고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게 특히 중요한데 2년물 국채 금리하고 페드 기준금리하고 크로스 났어요. 원래 페드 기준금리가 확 올라가고 2년물이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페드 기준금리가 아니 그러니까 2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페드 기준금리가 따라가는데 이게 역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금리 안 올려요. 아마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캐나다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하지 않아. 동결에 대한 어떤 시사를 했잖아요. 미국도 이번에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그거는 증시의 호재 아니냐. 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네. 피벗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들 기대가 있거든요. 피벗은 맞고 피벗은 맞죠.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전 유동성 피벗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피벗 이꼴 성장주 이꼴 유동성 장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뭐 속셀이나 이런 것들 뭐 IT주 매수 하시는 분들 바닥 잡고 올라온 건 맞죠. 그렇게 하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신용 반대 매매를 뚫고 올라온 거고 리바운스가 된 거지. 그게 예전처럼 유동성을 받아서 가려고 하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 멀티플이 싸지 않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2,500선 되면은 12배 가까이 되는데 그럼 강세장에서 받는 멀티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P가 18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 이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올라오면 또 여기서 헤지펀드나 이런 애들이 보고 있다가 막 까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벗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그래서 코어 PC하고 페드 기준금리, 2년물 기준금리 이런 것들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금리는 멈춘다. 이게 그동안 그래 왔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고원지대를 이렇게 형성하는 거는 이제 딱 그 얘기인 거죠. 경제도 나빠지지 않고 있고 페드가 그리고 금리도 안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지켜보자라고 하니까 그 틈을 비집고
이렇게 딱 주식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게 추세적인 전환으로 볼 거냐 아니면 팔 기회를 보고 조금 내려오면 다시 살 거냐라고 보았을 때 저는 후자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아마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 주식시장이 또 한 번 더 크게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어떤 스테레오타입들이 증시를 좌우하고 있는 건 맞아요. 단기적인 반등 올라가는 거에다가 갖다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네. 추세를 보고 트렌드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보지 않고 계속 조금만 올라가면 거봐 이제 다 반영됐고 페드도 바뀔 거고 뭐 인플레도 낮아질 거고 경제 지표들을 갖다가 전부 자기 구미에 맞게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연준에 맞서는 시장이 연준을 못 믿는 이런 적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커요. 증시 특히 지금 돈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하고 증시하고 굉장히 이게 예전에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사실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어떤 차이였던 거죠. 맞춰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방향이 이래요. 그러니까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 제가 여기 8.15도 얘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했지만 뭐 테일러스 룰부터 시작했고 필립스 곡선 이런 거 40년 만에 관뚜껑 못 박힌 거 뚫고 나와서 지금 써먹는 거거든요.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는 공식들인데 그걸 제가 갖고 저쪽에서 방송했는데 이 조회수가 4만 건인데 실시간 댓글로 욕하는 거가 4만 건이 넘었다고요. 평방 리터당 욕이 막 댓글이 막 나오는데 근데 지금은 뭐 테일러스를 필립스 곡선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 않거든요.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차트 그려놓고 이렇게 몇 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과학입니다. 사회과학입니다. 네. 통계와 확률로 어느 정도 학자들이 이걸 다 해서 어느 정도 포메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시는 파도가 치는 거나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랜덤하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방향을 맞춘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파리가 활동하는 활동 범위나 이런 것들은 생태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알거든요. 그것처럼 증시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경제 안에서의 어떤 노는 틀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증시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맞고 이제 반등 줬잖아요. 반등 줬으니까 여기서 입장 정리를 하셔야죠. 이제 여기서 좀 팔고 내가 더 볼 거냐 아니면 더블 다운해서 위로 더 배팅할 거냐 이건데 이제 제가 드리는 조언으로 본다고 하면 하방 쪽에 멀리 보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업률이 이렇게 탄탄하게 지켜지면 고용이라는 게 지켜지면 부동산도 안 떨어지고 소비도 안 떨어져요. 근데 징후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소비가 일단은 크레딧 카드나 리볼빙 같은 이런 부채에 의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저축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소비하고 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저축한다는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빚내다 쓴다는 거예요.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건데 이거에다 돈을 더 밀어주려면 부채 한도라든가 이런 거 부채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부채를 끌어다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미 30% GDP의 30%면 대공황 때 저 2차 세계대전 때는 쓰던 그런 돈을 정부가 다 지출했는데 이제는 빚을 10년 동안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가지고 또 빚을 내 갖고 또 유동성이 풀려 가지고 소비를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투자는 진행되기 어렵고 그러면 실업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딱 보았을 때는 이제 소비 쪽은 어느 정도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ISM 제조업 지표나 소비 지표가 크러쉬가 날 거다.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리세션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지금 실업률은 워낙 모수가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확 빠져나가면서 실업률이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고와 신규 고용이 조금 부러지고 안 좋은 상황을 반영하게 되면 그 이후 3개월, 6개월에는 그러니까 지금 9월 찬바람 날 때쯤 되면 고용 지표도 이제 부러지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어디가 있을 거냐를 보고 지금쯤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하락 구간에서의 반등, 지난번 반등과 마찬가지로 2,500을 한계로 두는 다시 내려오는 이러한 것의 일환일 뿐이고 연준에서는
이번에 강력한 매파 발언과 함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호재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네. 거군요. 지금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메시지가 나오면 엄청난 호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저기 지금 그 나임 같은 데서 발표하는 거 보면 펀드 매니저들이 그거 몰랐겠어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이제 중요한 게 패시브하고 액티브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산 거가 만약에 액티브 매니저들이 와서 샀다 그러면 그건 고민해봐야 돼요. 걔들이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하고 시장을 어떻게 보고 움직이는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패시브가 샀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숏커버가 들어오면서 장을 들어 올린 거지 여건이 좀 변화된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이니까 막 그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미국을 본다면 액티브 매니저들이 이미 주식 비중 작년 10월 이전 수준까지 다 채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이제 여기서 FOMC에서 조금 호재성 이렇게 나오면 개미들 확 달려들면 거기다 대고 다 엎어버리고 또 쇼 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개미가 항상 한 발 빠르지 못하냐라는 거죠. 뒷북 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들 이렇게 나오게 되고 뭐 그러면 야 이제 연준이 저거 하니까 사보자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살금살금 다 팔고 나서 시장 동력이 없어지면 또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시장 동력은 이제 실적이 될 겁니다. 실적. 네, 기업 실적들을 보시면 미국도 원래 3.5% 정도 4Q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발표된 건 6.7% 정도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또 2월 10일까지 이제 마무리가 나오겠지만 80% 정도의 S&P가 2월 10일까지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4Q 실적을 받아놓고 1Q부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서 주가는 그거에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매크로는 어떻게 보면 큰 파리푸포만 아니라고 한다면 완전히 이거 뭐 저기 잔치상 거덜내는 수준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하향 추세의 마지막만 확인하면 된다. 그거 하나 남았다. 그게 뭐냐? 페드가 정책을 취하고 나서 리세션을 안 만들고 그냥 간다. 그럼 그거는 페드 명성에 너무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리세션 한 토막을 고집을 부려보고 싶다. 저거 꼭 나오면 그거 나올 때쯤 어디 구간에서 주식을 담아서 장기 투자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뭐 우리가 로봇이라든가 뭐 테마주들이 막 극성을 부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어떤 그런 산업, 그 다음에 전 세계 증시의 트렌드 이런 것들이 상승 추세로 돌아 나가는 그 지점에서 주식 비중과 포지션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 경제학자라든가 헤지펀드라든가 큰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 뷰를 가지고 여기를 들어갈 자리인가 안 들어갈 자리인가를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큰 돈은 지금은 아직은 아니니 요런 테마주들 조금씩 따라가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조금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시장 이전에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됐잖아요. 한 뭐 2,500선 혹은 2,450 이런 것들을 저항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올라오면은 다시 또 밀리는 그래서 네. 뭐 2,100, 2,200 지지 확인하는 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액션을 취하셨던 분들이 이거 뭐지? 근데 이번에는 좀 과거와 다른가? 왜냐하면 뭐 아까 외국인 패시브 자금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은 뭐 한 3주 동안 한 7조 가까이 네. 외국인이 사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역대급 아니야? 네. 그럼 이게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라.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나 불안해가지고 주식 비중이 적은 분들은. 그러니까 살 종목만 있으면 지수에 상관없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 45조 수준에서 안 줄고 있는데 제가 금리 상황으로 놓고 그냥 제가 리그레션을 돌려봤어요. 그 리그레션을 일자로 긋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엑셀로 그냥 잠깐 그래프 그려보는 거니까 제가 봤던 게 38조 원에 신용융자 13조 원 깨지는 걸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제가 벌써 1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 정도 수준 가면 그렇게. 근데 지금 45조 원까지밖에 안 내려갔고 그러면 15% 정도 더 내려가야 제가 추정한 거랑 맞는 거죠. 그리고 신용 잔고도 20% 정도는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유동성이 그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맞고 지금 안 맞고 있는 건데 그게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외국인의 본격적인 매수가 어떤 중소형주라든가 밸류가 싼 종목들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 기업은 실적도 잘 내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리세션이 오더라도 독점적인 경쟁력이 있고 가격 전가가 가능하고 잠깐 뭐 몇 분기만 두세 분기만 견디면 실적도 그냥 밀어놨던 거 다 회복되고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주가가 빠졌어. 근데 지금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외국인들이나 이런 게 담는다. 그럼 그때는 주식 사면 돼요. 근데 지금 지수를 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하고 지수하고 어떤 중국의 프락시에 대한 그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수가 움직인 거지. 사실은 시장의 내용만 보면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 네옴시티를 들어 올린 거나 지금 뭐 로봇이나 챗봇 뭐 GPT 챗 GPT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강연했지만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원격 의료 이런 것들 정부의 뉴스나 정책 혹은 뽐뿌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사실은 지금 상태로 본다면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하긴 돈을 못 버는 섹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올려놓고서 유상증자 해버리거든요. 그럼 주주들한테는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의 레거시한 방법으로만 본다면 그건 안 맞는 건데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성장주에 대해서는 지금 타이밍이 안 좋은 타이밍은 확실하다. 그래서 AI라든가 원격 진료는 여태 여러 해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하필 요 토막에서 그게 막 뽐뿌질 되냐고. 누군가가 뽐뿌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돈을 직접 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보고 시장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 다만 이제 실적 나오고 정말 알토란 같은 기업들 있어요. 저도 밸류에이션 보는데 5년 평균 PER 밴드를 하향 이탈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이익은 계속 늘고 주가 수준도 많이 빠져서 퍼가 12배 이하로 안 떨어지는데 지금 7, 8배까지 떨어진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기서 사면 먹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5년 평균으로만 보면 여기서는 사놓고 놀러 가면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 예전에는 독하게 인버스도 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걸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종목들을 살 수 있으면 사셔도 된다. 사셔도 되는데 이제 지금은 밸류 보고 모멘텀 보고 프라이스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뉴스 나오고 막 돈이 몰리는 쪽을 막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이게 깎고 잡고 하는 방법들이 잘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이슈,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는 곳에 수급이 가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혹자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주식하는 거에 어떤 뭐 완전한 뭐랄까 마스터 디그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이 랭커들의 어떤 주식 플레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 오랫동안 해보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중을 많이 못 태워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큰 경제가 돌아나오고 우리가 반도체를 좋아하는 이유는 반도체 섹터가 한번 삼성전자 끌고 놀러가면 그 뒤에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진짜 그 큰 어부가 막 금을 내렸다가 저거 하면 갈매기 때 몰려드는 것처럼 엄청나게 먹을 게 많아요. 네. 산업 자체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경제도 좋아지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비중도 때려박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큰 섹터들이 움직일 때 레거시한 방법들로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을 보고 하는 거에 대한 플레이 그걸로만 본다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사실 2,500 이제까지 저항이었던 그것을 뚫고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하면서 다시 내려갈 네. 것으로 보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반등 기회에 현금을 또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종목별로 다르긴 한데 지금은 지수 예측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보면 3번 트라이 했어요. 지금 2,500을 3번 트라이 했어요. 근데 어제 맞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래가 안 실리는 거 보니까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다시 트라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관들 돈 없고 연기금 50조 까먹었는데 걔들이 한국 투자한다 그러면 정부가 와서 니들 자꾸 왜 해외 가서 투자하는 거 하지 말고 한국 거 해 라고 하면 모르겠죠. 그러면 투자할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 배당 많이 주는 은행주라든가 그런 법령 뭐 한다든가 모멘텀이 있어야 그거 하는 거지. 연기금이 갖다 그냥 돈 툭 하고서 국민들 걸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아니면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환율이 1250원인데 여기서 경제가 더 좋아져서 100원 더 떨어진다고 하면 모를까. 그런데 우리 수출입을 보면
그게 한국은행이 이번에 연말연시에 잘해서 지금 문제가 없는 거지. 요거 거기서 미스매치 나고 국제적 감각 없는 사람이 한국은행장 앉았으면 그랬으면 요거 또 한번 난리 날 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만 본다면 지금은 추세적으로 베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2,500에서 2,600을 잠깐 돌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지수는 하락에 대비해놓고 그러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다 네. 생각합니다. 지금 마침 반도체 이야기를 하셔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본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번에 많은 그 기대를 했던 것이 이제 감산에 대한 언급. 네. 그러면 이제 뭔가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지 않을까 기대를 네. 했었는데 감산은 없다. 네. 인위적인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몰렸어요. 계속해서 사다가 하여튼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상당히 많은 매도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그 증권사들에서는 이게 매수의 기회가 온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쪽은 리스크가 이제 확실하게 지금 부각이 된 것이다 얘기하는 쪽도 있고. 네. 3,300부터 매수를 계속 외쳤는지 안 외쳤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세요. 저도 그 데이터가 있긴 한데 같이 증권밥 먹는 사람으로 누구를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업종 비중을 늘려라 줄여라 하고 하는 코멘트를 목표가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보시고 삼성전자는 10년, 15년 전부터 감산한다라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뻥끗 한 적이 없어요. 감산한다는 한 적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캐펙스 투자는 줄어드는 건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향후 물량이 증가하는 속도를 늦추는 건 맞지만 재고자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덤핑이 나와서 보니까 제가 블룸버그 단말기 오기 전에 보고 왔는데 조금 줄었어요. 근데 아직도 많아요.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줄었는데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 그 어떤 부분에서 짤짤하게 조금씩 그 쓸만한 정보를 드리자면 컴퓨터 살려면 지금부터 3월까지 가갖고 그냥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갖고 막 풀로 때려가지고 그냥 막 해라. 요거 좋은 거. 아유 그러면 뭐 100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어요. 100만 아니 원. 우리 노트북 네. 저 요 앞에 노트북 있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한 열흘 전에 샀거든요. 네. 근데 저거를 한 보름 전 네. 아니야 한 2주 전에 네. 2주 전에 살려고 네. 했는데 금액이 네. 얼마였지? 167만 원 정도 했어요 노트북. 네. 저 똑같은 기능으로. 네. 그게 이제 1년 전에 260만 원이었던 네. 거라 그래서 싸게 산다고 했는데 네. 결제가 좀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한 4일 늦게 했는데 200으로 올랐더라고. 우와. 40만 원이 올랐더라고. 왜 그래? 왜 그렇게 됐어? 디램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재고가 없대 그리고도. 예. 그러면 또 내가 예상이 또 틀려버렸네. 이거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증권매는 이거 커피도 제대로 못 하고 이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 어쨌든 지금 이제 재고를 떠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재고 소진이 진행될 건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은 삼성전자 반도체가 적자난다 메모리 쪽에서 네. 그러면 사면 돼요 사실은. 근데 소부장이나 이런 쪽은 그거보다 한참 더 늦게 사야 돼요. 3개월, 6개월 있다 사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센티멘트가 좋아지면서 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보면 그 밑에 들어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안 좋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자도 막 급락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리세션이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가도 고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음 먹거리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기는 하겠지만 뭐 여기서 갑자기 썰려 내려가고 저 밑에 바닥까지 뚫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 저점 수준에서 오면 이렇게 한번 보고 있다가 거기서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면 거기서는 한번 잡아봐도 될 것 같고 이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네. 그러니까 원래 하이닉스가 적자 발표하면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여태까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게 통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요즘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챗 GPT 네, 그것도 그렇고 그 AI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들이 확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이 수요가 확 늘어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냐. 뭐 빅테크 기업들보다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2의 클라우드 붐 같은 그러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되게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 버텨주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솔직히 말하면 미안하지만 틀렸어. 아.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액티브는 그럴 것 같아서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래서 챗 GPT가 외국인 사고 한참 뒤에 나왔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을 챗 GPT가 앞으로 조금 있다가 2주 후에 발표 날 것 같으니까 내가 삼성전자 미리 가서 한국 거 사야지라고 했다면 액티브 매니저가 들어온 거고 액티브가 들고 올렸으니까 그건 맞는 얘기인데 패시브가 들어와서 시장 산 건데 다행히 올라가고 나서 그 뒤에 발표돼서 챗 GPT가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이것 때문에 샀다라고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별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별로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맞는 말씀이죠. 사실은 결국 한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서버 쪽이죠. 그거를 제일 잘하고 한국이. 그래서 저도 그 챗 GPT가 나오고 할 때 그걸 살짝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보다는 주식들이 이런 걸 사야 돼? 이런 걸 사야 돼? 이렇게 싶을 정도로 좀 재무제표도 헐렁하고 그렇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샀냐면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걸 샀어요. 그래, 그러면 웃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유튜브든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뭐든 니들 서버 늘려야지. 그러면 심텍하고 이수 페타시스 가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건 한번 가보자. 근데 심텍은 안 올라오고 이수 페타시스만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갖다 붙이는 거지. 증권맨이 갖다 놓고 뭐 하는데 앞대 서로 관계도 없고 그냥 그러다가 시장이 뿜 떠갖고 다 같이 올라가면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안 맞는 거고 저 큰 반도체 공장 저기서 찍어내는 게 큰 수혜를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여의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분명히 좀 그 내용들을 알고 그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종목들까지 다 바스켓으로 사들어갈 거다. 네. 그때 되면 아마 그 흔적들이 보이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심하고 좀 배팅하고 오랫동안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틀리고 있어요. 그거가 원래 이제 교과서대로 하고 막 이런 것들 다 그냥 교과서대로 하는 건 그동안 나온 거 연구해서 그냥 대충 통계 잡아갖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1, 2분기 들어가면서 이제 좀 실업률도 느슨해지고 하면서 이제 리세션의 구간 들어가는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ISM 제조업 지표가 바닥을 찍기 전에 시장이 바닥을 찍은 적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 48이에요. 48. 미국이. 보통 리세션이 와가지고 깎부러지면 그게 40 언더로까지도 빠져요. 근데 그게 40 언더로 빠지려면 어디가 크래시가 나서 빵 터져야 돼요. 그렇죠. 유럽이 터지든 뭐가 터지든. 그게 아니면 42, 3 정도까지 빠지면 일상적인 말 그대로 소프트 랜딩하는 그런 경제 그거 하면 42, 3인데 그거는 제 생각엔 4월, 5월 되면 돌아갈 것 같아요. 그 ISM 제조업 지표의 선행 지표들로만 보면 그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이 ISM 제조업 지표는 우리 나라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제조업 지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비가 부러지게 되면 미국 소비 부러지면 유럽, 중국 다 같이 안 좋아요. 미국이 물건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야? 미국이 안 사주는데. 그렇죠. 25%의 경제가 안 사주면 미국이 만들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제조업의 바닥을 본다라고 하면 ISM 제조업 지표가 바닥을 찍는 3월에서 6월 그 사이를 주의 깊게 보자. 그리고 크레딧이나 이런 건 문제 없다 지금은. 뭐 모기지 터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이힐드 채권 관련된 거 멀쩡하거든요. 23년까지는 괜찮아요. 24년, 5년부터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터져서 간다라고 하면 24년, 25년 돼야 된다니까 그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멀쩡한 BBB 등급의 회사채들이 내려오는 과정이 있어요. 정크본드로 나락으로 가려면 그러려고 하면 생산 공정부터 소비까지가 부러져야만 얘들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하고 생산이 부러지는 시기에 어느 정도 경제는 흔들리면서 저점을 잡아간다라고 하면 6월 이후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리세션을 확인하는 거는 그게 회고가 발생하고 그걸 3개월 있다가 통계청이 잡아서 2개월 있다 발표하니까 12월 말쯤 돼서 찬바람 나면 그때쯤 되면 야 그때 1월 달에 와서 얘기했던 리세션이라는 게 이제 와서 오네요 하고 찬바람이 확 들이치겠죠. 이제 그런 정도만 예상할 수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나와서 갑자기 뭐 경제가 버틴다거나 그러면 또 그건 다 또 틀린 말이 될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1분기에 어떤 기업 실적 발표가 있게 되는 한 4월 정도 이때가 좀 뭔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변곡점이라는 사실 이제 좀 빠진다는 얘기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때가 어떻게 보면 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지금은 저는 그래요. 고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매도가 지치는 타이밍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가 그 쇼쟁이라고 막 걱정 엄청 이게 수염 기르고 막 이렇게 뭐 염색도 안 하고 오니까 야 너 몰골이 보통이 아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재벌하고 연예인하고 쇼쟁이 강영현 걱정은 하지 마라. 잘하고 있다. 쇼만 치냐 이게. 아니 중간중간 사가지고도 먹는다. 아니 주식을 증권맨이 이스페타 실수로 먹었다며. 아니 뭐 다른 것도 많이 해요. 그렇게 네. 하고 이게 태도 자체를 입장 정리 자체를 위드로 슈팅 간다 그러면 저희들은 갖다 다 때려박잖아요. 고객들 다 오시라고 해서 이거 사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해서 숏을 쳐가지고 먹을 자리 있다는 제가 거의 뭐 작년 10월 9월부터는 숏 치지 마세요. 숏 쳐서 먹을 게 없습니다. 변동폭이 작잖아요. 반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숏 치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2배 3배짜리 치잖아요. 그럼 옆으로 횡보만 해도 이거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목이 차라리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심플한 걸 못하는 게 있어요. 매도가 완전히 죽어서 날아갈 때 그때 사면 먹어요. 무조건 10% 이상은 먹어요. 매도가 완전히 죽을 때라는 게 무슨 말이죠? 신용 반대매매 털리고 기사 나오고 그러면 딱 나와요. 그렇게 하고 고점 대비해서 15% 빠지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요번에는 안 나오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신용 반대매매가 많이 안 털렸어요. 2번 연습한 거지 앞에서. 한 번 연습하고 뭐 된다 하면서 9월 돌리다가 거기서 와장창 10월에 깨져버리고 또 12월에 뭐 11월에 또 가가지고 막 이제 뭐 산타 랠리 어떠고 뭐 대통령 선거 어떠고 제니월이 어떠고 하다가 12월에 또 다 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믿는 거야. 그러고서 또 올려나오고서 빠지다가 2200선에서 더 안 빠지고서 가버리잖아요. 5월, 10월, 12월 이렇게 해서 털리니까 세 번째에서는 안 속는 거지. 세 번, 3세번이니까. 그렇게 해서 신용 반대 매매가 조절이 되면서 올라가니까 오버슈팅이 좀 나온 거고. 근데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맥시멈 20%, 코스닥은 15% 여태 그랬어요. 야, 그 정도 빠지면 한 7, 8%부터 사 모아서 요거는 저기 이렇게 좋은 주식들 사 모으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7, 8%부터 사 모아서 갖고 있으면 한 달 있으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권 매매처럼 해야 된다. 박스권이죠.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지금 1년째 박스권인데 계속 턴어라운드 그리고 쇼쟁이 죽어라. 너 때문에 다 털렸다. 네가 항상 나올 때는 바닥이고 뭐 얘기한다는데 내가 언제 바닥에서 내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이제 2달, 한 달 전부터 방송을 잡아놓고 이제 와서 방송하는데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에 꼭 부르기도 하고 막 뭐 고점에서 불러주면 이건 숏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되면 내려갑니다.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바닥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가 막혀요. 근데 이제 어떻게 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하고 지금 종목들하고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클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뭘로 보면 되냐면 ADR이라고 하는 보조 지표를 보시면 지수는 내려가는데 ADR이라는 보조 지표는 100 이상에서 확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내려가는 종목보다 많기 때문에 체감하는 시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식해서 단타해도 지수로 밑지고 있어도 이걸로 다 먹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거꾸로 져갖고 70 이하로 내려갈 때 그때를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거시 경제 지표 가운데서 뭐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한 경고의 신호로 봐야 될까? 그건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 다 했어요. 실업률 보시라고 다 얘기했고. 실업률. 개인 투자가들 뭐 모르겠습니다. 815 이제 구독자분들은 뭐 주식을 어떻게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만약에 보시고 계시고 직장 생활 하다가 나도 주식 좀 하고 돈 쌈짓돈 있는 거 좀 넣고 싶고 그렇다 그러면 실업률만 보십시오. 실업률 깨지고 부러졌을 때 4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6개월치 이동평균 봤을 때 그 바닥 찍고 돌리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주식 와갖고 증권사 찾아가서 ETF를 사든 뭐 주식을 사든 다 사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정말 죄송한데 자뻑 한번 날리면 여의도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찾아다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뻐해 주셔야 돼요. 쇼쟁이 아닙니다. 쇼쟁이 아니라고. 쇼쟁이 아닙니다. 저 정말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면 또 이거 그동안의 입장을 뭐 까멜레온처럼 했다 이완용이 같은 놈이다 또 이렇게 댓글 달 텐데. 아니 혼자서 다 욕을 미리 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들은 거에 상처 마상을 입어가지고 얘기하는 마상이라 내가 얘기하는 건데 뭐 그리고 나쁜 사람 비꼬아 보지 마시고 어쨌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신규 고용이 부러진다거나 잡컷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게 돌아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주식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3,000선에서도 사라 그러고 2,700선에서도 사라 그러고 2,500, 600에서도 사라 그랬죠. 거기가 바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PBR, PER 해가면서 바닥을 다 잡은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너는 쇼쟁이, 너는 바닥 잡으려고 주식을 바닥에서 사면 되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된다고 하면서 저를 막 가르치려 한단 말이에요. 제가 주식 24년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레토릭 그게 아니잖아요. 바뀌고 있는 말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대로 싸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벤트가 소멸이 되고 나서 주식을 사도 늦지 않아요. 2,700에도 먹을 게 있었고 2,600에도 먹을 게 있었습니다. 2,200에도 먹을 게 있었죠. 다만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 2,700, 800에서는 불안하잖아요. 페드가 금리 올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비중 못 태웁니다. 지수 관련된 주 못 태우고요. PER, PBR 보고서 높은 것들 피해 나갑니다. 밸류 주식들이 갔죠. 그러면서 주식이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200선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600, 2,700에서 사도 그때 되면 또 먹을 게 생깁니다. 그런데 자꾸 바닥에서 주가 200포인트, 300포인트 맨날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데 내려갈 때는 징징대다가 올라갈 때는 또 못 사갖고 또 징징대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네. 포모에 끌려다니고 두려움, 공포에, 피어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주식을 하니 돈을 벌 수가 있겠느냐 이게. 그러지 말고 페드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지금 자산에다가 대고 가격 낮춰라. 돈 없는 애들 이렇게 장비 깔아놓고 이거 유튜브 하는데 너도 나도 다 유튜브에 그러면 8.15 하고 뭐 3%하고 몇몇 근데 잘하는데 빼놓고 나머지 다 문 닫아. 이게 금리 올리는 거거든요. 돈 못 벌잖아. 니들 돈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사람들 고용해갖고 월급 주고 그 멀티플 계속 뛰어가면서 그게 뭐 미래를 창조하는 거라고. 미래 창조는 이미 끝났어야지. 유튜브가 나온 지 지금 10년 동안 지금 구글이 얼마 올랐는데 니들이 와서 이거 가지고서 돈 벌어가지고 그 마진이 안 난다. 얘기가 돼? 이미 기득권이 생기고 그 나머지는 패배자들이면서 이게 싸움이 되는 건데 니들 안 되잖아. 접어. 이게 금리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페드가 하지 말래잖아요. 부동산도 사지 말고 주식도 하지 말라고 1년째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지르다가 이제 깨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챗 GPT 나와서 로봇주가 100% 올라가니까 거기 간신히 따라 들어가서 30% 먹고 좋아. 이런 것들 가지면 내 인생 바뀌어.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 돌려서 추세를 돌리면 그거 10배 승부에 안 먹어보고 자산 몇십억 안 벌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3천만 원, 5천만 원 갖고 더블 쳐놓고 그거 가지고 그 조막손 같은 걸로 그거 해보고서 이게 주식시장이다라고 장님 코끼리 만드시듯이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증시가 되려면 로직이 있어야 됩니다. 싸든가 모멘텀이 있든가. 모멘텀은 유동성밖에 없어요. M2 줄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6개월이면 이제 막 돈이 바닥나기 시작할 텐데 자산 가격 빠지든가 이익이 잘 나오든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든가 아니면 저쪽이 깨져서 반대급부로 대만이 지진 나서 다 반도체 죽어서 한국 들어 올린다 이런 거 나오면 막 올라가죠. 그러면 강영이 너 틀렸다. 대만 지진 나는 것까지 알아야 돼 내가?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개미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주식 시장의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 이거를 이해해야 주식 투자를 하기가 좀 더 편안할 거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돼요. 저도 24년 해보고 저도 똑같이 10년을 대학생 때부터 10여 년을 하고 제가 증권사에 들어와서 증권사에서도
매니저 애널리스트 따라다니면서 선배 후배 가리지 않고 아 주식 좀 알려주십시오. 탐방 가고 고속도로 타다가 졸려갖고 중앙분리대 받고 죽을 뻔했어요. 이거 그때 죽었으면 여기 나오지도 못했을 텐데 그렇게 탐방 다니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야 이게 아무리 내가 날고 기고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서커스 하려고 해도 증권맨 능력 아니다 이거. 페드의 능력이다. 페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장이 오를 때 예. 그때 돈을 벌게 해줄 때 해야 돈을 버는 거고 맞습니다. 아닐 때는 뭐 어떻게 해도 안 돼. 안 된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저도 10년 넘게 되면서부터 10한 2, 3년째 되면서부터 돈을 안 잃기 시작했거든요. 돈을 주식해서는 돈을 안 잃는다라는 게 그렇게 된 건데 깡통을 차든 뭘 하든 뭐 하든 어쨌든 간에 나중에 보면 돈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 네. 그게 포트폴리오 관리도 되고 내릴 때 더 사기도 하고 신용도 태우기도 하고 다 해봤지만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죽을 똥을 싸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리가 터진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1년, 2년째 와가지고 막 불안한 마음으로 막 주식을 하면서 지수 판단까지 하면서 페드 정책이 어떻고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기억 니은도 모르는 소리가 많아요. 실제로 페드에 대해서 페드가 어떤 조직인지도 모르고 어떤 정책을 하는지도 모르고 금리 25p, 50bp만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는 페드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기업 이익들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끝났어 지구 멸망이야 라고 하면서 목표가 낮출 때 고용 해고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실업지표가 막 뿌그러지면서 금리를 막 페드가 낮추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막 부러질 때 그때 주식을 사시면 돼요. 기회 옵니다. 충분히 옵니다. 잠깐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또 쫓아가다 또 물리면 1년 내내 그렇게 따라가다 물려놓고서 여기서 한 번 더 물리면 이제는 돈이 없거든요. 중요한 그렇죠. 돈 갖다 때려 박은 거예요. 뻔해요. 어디 가서 마통 하든가 안 주던 대출 받아서 하든가 이거 깨먹으면 재기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 돈은 정말 요거는 카드까지 까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은 지수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실업지표를 보고 페드의 정책이 막 하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할 때쯤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늦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워낙 안 좋은, 그러니까 실업률 안 좋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그로 인해서 연준이 어떤 대책을 내오는 거니까 일단은 그러한 현상들로 시장은 또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급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때 그러한 상황 하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예. 괜찮을 것이다. 장기 투자하시면 되고 지금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좋은 게 되게 많은데 많은데 좀 몇 개 좀 알려줘봐. 아니 혼자만 알지 말고. 업종 종목이 아니라 제가 ETF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ETF. 이건 좀 장황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를 그 활의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활 잘 쏘잖아요. 막 골든 X 막 가갖고 막 화살 위에다 화살을 또 때려갔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동이족이라고 하는 우리 할아버지들로부터 오는 건데 고구려 때 수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얘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도입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기가 뭐였냐면 쇠뇌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걸어놓고 활을 잡아 당겨서 그냥 팍팍 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계식 활 쏘는 장치예요. 네. 근데 동이족이라고 하는 이 고구려 민족들은 이렇게 할머니가 이거 물동이 이고 가면 거 귀에다 대고 이거 활 쏴갖고 맞추고 막 연습하고 그럴 때 이놈 자식들 하면서 이렇게 하는,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활을 갖고 놀아서 활을 잘 쏘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걔들이 이런 걸쇠가 필요했을까라는 거죠. 수나라가 113만 3,800명 좌우 12군씩 해갖고 40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고구려의 백성들 숫자가 350만 명 추정이에요. 그러면 활 잘 쏘는 놈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렇지. 113만 3,800명 활로 쏠라면 어깨 나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영양왕이 딱 보고 있다가 야, 이거 쇠뇌 저것 좀 기술자 좀 몰래 수입해가라고 해서 적성 국가인 수나라에 그 사람들 데려다가 쇠뇌를 만들어서 그거를 산성 위에다 걸어놓고 쏴버린 거예요. 결국 뭐냐? 숙련된 기술자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평범한 주부나 애들도 쏠 수 있게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식 투자도 ETF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까꾸로 치는 인버스, 선물 옵션 해야 되는 건데 인버스만 달아놔도 충분히 수익이 나요.
예를 들어 원자재 시장 너무 과열됐다. 인버스 쳐서 수익 많이 납니다. 원자재 인버스. 원자재 인버스. 천연가스 막 8불 9불 간다고 할 때 뭐 여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막 산 사람들은 얼마 못 벌었지만 포스코 그 천연가스 인버스 산 사람들은 300%씩 나왔어요. 아. 2번 3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쇠뇌거든요. 걸쇠를 놓고 기관 투자가들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챗 GPT가 날아가면 로봇만 검색해봐도 ETF 딱 하나 나와요. 그거로 먹으면 20% 이상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바닥을 잡아서 전문가한테 와서 돈을 맡겨갖고 주식을 쳐갖고 10배짜리 먹으려고 할 거 없이 시장이 완전히 빠그러졌을 때 매크로적으로 했을 때 지수를 산다. 그리고 연금도 집어넣고 지금 같은 경우 채권 같은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채권 바닥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25% 30% 미국 국채니까 막 때려 박을 수 있잖아요. ETF 완클릭으로 주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좋은 수단들이 있는데 왜 자꾸 주식만 가갖고 급등주 차트 보고 이것만 매매하시냐 이거죠. 그렇게 하실 건 없이 좋은 도구들을 마련해서 ETF만 제대로 공부해도 된다. 그렇게만 하셔도 주식을 ETF로만 하셔도 개인 투자가들은 꽤 수익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수 ETF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비싸요. 인버스가 됐든 레버리지가 됐든. 네. 인버스도 먹을 자리가 없고 위쪽으로도 먹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서 쾅 떨어져서 10배 미만으로 나오면 그것도 인버스도 3,400%짜리 윗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을 뭐 엔비디아 사는데 불안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속스 L 뭐 이런 거 L 3배짜리는 아니더라도 그냥 속스 사면 되잖아요.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사버리면 그렇지. 그것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2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사부작 제일 중요한 건 원금을 안 깨먹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큰 판을 읽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건 전업 투자자라든가 전문가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거는 진짜 이렇게 활 관역을 잘 쏴서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이 투자자들은 ETF만 해도 증시가 빠졌을 때 혹은 어떤 추세적인 어떤 섹터가 올라갈 때 ETF만 해도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강남 아파트 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거예요. 큰 돈을 때려 박을 수 있고. 지금 그 ETF 말씀하셨으니까 국내 ETF가 있고 해외 미국 ETF가 있잖아요. 네. 어느 쪽이 좀 더 수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괜찮다고 보세요? 구조상으로 보면 역사가 있는 애들을 하는 게 좋아요. 미국? 네. 미국이 제일 역사가 오래됐고 우리는 삼성 코덱스가 제일 오래됐어요. 그런데 코덱스에 없는 것들이 아리랑이라든가 타이거가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행 레저는 타이거만 있고 뭐 저기 뭐냐 그 저기 하여튼 뭐 우주 항공 이런 거는 아리랑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미국으로 갈 때 한 가지 딱 문제는 지금 1250원에 환전하면 1245원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꾸고 있긴 한데 이게 달러로 아니면 원화로? 달러로 바꾸고 있어요. 아, 지금 달러를 살 때다? 저는 아니 제 타이밍이 놓쳤어요. 제가 1440원에 내릴 것 같아서 달러가 너무 고평가돼서 인버스를 쳐가지고 15% 그러니까 달러 7% 빠질 동안 15% 해가지고 커버를 하고 나서 1340원 정도 됐을 60원 30원 됐을 때 거기서 제가 그걸 해지해버리고 거기서 100원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파요 되게 지금 달러들이 막 마이너스가 막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리세션이 한 번 더 오면 그거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있어요. 정리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있고 지금 오히려 한국 돈을 달러를 사고 있는데 핵심은 지역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통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통화 강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통화가 강세될 수 있는 이 베팅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리세션이 오거나 크래시가 온다고 믿는 사람은 미국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나아요. 그리고 10년 주기 사이클로 보면 이제 미국이 10년 동안 더 올랐으니 앞으로 10년은 이머징이나 한국 같은 애들이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셔서 통화가 강세되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달러가 약해질 것 같다. 다른 말로 우리나라 환율이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한국에서 미국 ETF를 사되 괄호 열고 H자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해지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해지 비용 얼마 안 들어요. 잘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S&P를 사야 되겠는데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환전해 가면 내가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할 필요 없이 S&P 지수에 대해서 한국에서 ETF가 있으니 그놈을 사고 대신 괄호로 H 써 있는 걸 사면 그러면 다 알아서 해준다. 조그만 비용으로 해준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ETF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꿈을 안 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별 종목은 말하자면 10배거가 됐든 아니면 막 50%, 100% 상한가 뭐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데 ETF는 많이는 못 먹는다.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거 하여튼 뭐 현재 제가 그건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예, 이미 뭐 제 카페에도 이미 인증이 다 제가 이렇게 무료 카페에도 다 인증이 다 있고 다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팩트에 기반해서 할 수 있어요. 그 정주영 회장님이 한 말 있잖아요. 당신 해봤어? 해봤어? 해보긴 그러니까 해봤어? 자꾸 머릿속에서 막 희망회로뿐만 아니라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라.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얘기하면 안 돼. 팬데믹이 터졌을 때 러시아 2000 그거 원유 셰일가스 뭉개진다고 하면서 거기 재무제표 안 좋아지면서 막 정크본드 막 늘어날 때 400% 났습니다. ETF가. 빠지는 건 지수가 45% 빠졌지만 그게 복리로 가기 때문에 레버리지 3배짜리로 쳤는데 400% 났습니다. 은이 올라갈 때 AGQ가 또 400% 났습니다. ETF예요. 다음 전부 찾아보시면 돼요. SRT, AGQ 그리고 나서 이번에 SQQQ 있죠? 네. 100% 이상 났고요. SCO라고 2배짜리 원유 인버스 그건 2번 해먹었습니다. 120불 길 때마다 쳐가지고 세 번째 해먹고 70불에 잘 갈랐습니다. 보통 80%에서 120%까지 났습니다. 천연가스는 보니까 늦게 사신 분들도 270% 났습니다. 얼마나 더 먹으려고? 그거 불과 1년 만에 그렇게 난 건데 ETF 투자해가지고 환율까지 해서 10배 나신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걸 자꾸 안 해보고 나서 자꾸 그걸 저기 하고 뭐 급등주만 해야 막 주식을 돈을 벌 것 같고 그렇지만 펀드로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패시브 시장이기 때문에 ETF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지금은 다들 개인 투자가들도요 공부 다 하세요. 그렇죠. 이거 유튜브 이거 되게 문제야 이거. 증권맨들 밥통을 다 지금 이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알아 고객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맨들이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게 한 게 문제야 이게. 그런데 이 유튜브가 사람들을 되게 똑똑하게 만들어서 금융 지식 수준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질 거예요. 헛소리 삑삑 하는 놈들은 보면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진짜 이게 실력 있는 사람들은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금융 지식을 공부해서 ETF를 하면요 이게 꿀이에요. 채권 같은 거, 채권 ETF 뭐 그리고 시장 가지고 뭐 한다고 모르겠지만 채권 ETF, TMF 같은 거 60% 났어요. 그게 뭐 불과 3달도 안 됐어요. 어떻게 채권으로 60%가 나지? 막 잘 안 되잖아요. 나요 그게. 공부 제대로 해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차분히 챙겨서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개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잖아요. 어디 자산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다 까고 나면 나 이거 못 먹고 사는데 이거. 우리의 응원으로. 자 일단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차트 보거나 혹은 단기적 수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트렌드 더 중요한 건 잃지 않는 자리. 그 다음에 쐐기가 박혀서 탁 걸리는 자리 그 자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데나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거라든가 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커머더티 같은 거 그동안 캐펙스 투자 못 했거든요. 근데 인플레 팬데믹 때문에 또 투자 못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수요 살아나면 커머더티 가격 확 뛰겠죠. 그러니까 페드도 걱정인 거지. 산업 생산을 살리고 나면 인플레 나오겠지. 이게 또 올라가겠지. 또 이걸 죽이자니 경제가 빠그러지겠지. 그냥 이 진퇴양난인 거야. 이럴 때는 항상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 그런데 커머더티 같은 것들은 ETF 해볼 만하고 더 중요한 건 달러가 강세였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그러려면 플랫폼 업체 사야 되는 거예요. 달러 강세면 미국이 끌고 가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네이버, 카카오 가는 거죠. 근데 달러가 약세로 들어서면 이 돈 미국에 그렇게 부자 되는 나라 미국이 그 돈 나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독일 가고 한국 가고 중국 갈 거지. 그럼 다 제조업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제조업에 미술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철강 가격 60%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무슨 뭐 냉연 강판 뭐 하면서 리포트 나오고 뉴스 나오고 막 주가 떠오고 막 그러면 ETF 철강 ETF 딱 찍어놓고 조금 그러다 동국제와 현대해철 뭐 이런 거 아유 잠깐만 종목을 이거 좀 편집 편집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커머더티가 이제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하는 것들
강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찾아봐야죠. 내일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리세션이 왔는데 얘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시설 투자해야 될 것 같다. 그럼 거기다 때려 박는 거죠. 커머더티도 마찬가지고 짜잘한 돈 10% 20%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십시오. 300% 50% 500% 텐베거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짜리 10번 먹는 것도 텐베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채권 좋을 겁니다. 채권 ETF 좋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상황은 좋을 겁니다. 이게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리세션을 본다라고 하면 금리 2% 정도는 1, 2년 안에 빠진다라고 하면 듀레이션, 미국은 다 할인채이기 때문에 듀레이션 30배 잡아버리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20년물이나 10년물 곱하기 3배짜리만 하면 30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곱하기 30 하면 돼요. 그냥 듀레이션이 30배예요. 그냥 할인채는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1% 움직일 때마다 30%씩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 200bp 내린다 그러면 60% 먹는 거거든요.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때리든 다 때려 넣어도 돼요. 그게. 국채잖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미국 국민을 담보로 4.4%다. 그래, 너네는 우리 삼성전자 배당 가지고 먹고 살고 그래. 우리는 채권으로 먹고 살게. 채권 먹고 살고 그렇게 되는 이자 받아 먹으면 되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건 사이클이니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제로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물가가 2%까지 낮아진다는 가정하에서 국채 2%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3.5, 4%에서 잡으면 그 정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대신 이제 그거를 매일 주식하는 사람이 넣으면 답답하지. 그러니까 연금이라든가 IRP라든가 이런 것들 다 때려 넣는 거지.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반도체 이거 사이클이거든요. 네. 이거 투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노려봐야 돼요. 대한민국은 반도체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빠질 때 이거 잘 잡아야 돼요. 한국 것만 잡지 말고 속셀 같은 거 잘 바닥 잡. 제가 지난번에 8불일 때 여기서 20% 더 빠지면 산다고 그래놓고서 그게 지금 20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지. 60%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는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성하면서 반도체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아마 아날로그 반도체 쪽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을 사면 돈이 조금 많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 ETF 잘 달아 놓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 주식보다도 반도체 관련 그런 어떤 ETF 이런 걸로도 괜찮다. 아, 수익 많이 나요. 해보시면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해보고 나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좀 믿을 수 있는데 네. 해보지 않으면서 에이 뭐 되겠어? 그렇죠. 예. 이거는 아니다. 예, 머리로만 할 게 아니 주식은 실제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초병 세우고 한번 연습하듯이 네. ETF 가지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네. 해볼 필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이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실 텐데, 네, 또 아마 어떤 중심을 잡으시는 또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강영현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